2025년 11월 기준으로 물가가 작년보다 2.4% 올랐거든요.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안정권이다 라고 떠들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정반대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 고이 모셔둔 그 소중한 돈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 근사한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이 수영장에 채워진 물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구매력, 즉 돈입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으로 매년 2.4%씩 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은 물이 줄어드는 게 불안해서 위에서 호스로 물을 열심히 채워 넣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연봉 인상이나 은행 예금 이자죠. 그런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올해 은행 예금 금리가 대략 2%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2.4%가 올랐어요. 내가 호스로 물을 채우는 속도는 시속 2km인데 바닥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속도는 시속 2.4km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영장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껴서 저축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그 물,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서 사라진 걸까요? 천만에요. 세상에 사라지는 돈은 없습니다. 이동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그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수영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 주식을 산 사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의 주머니로 말이죠.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1,000톤 넘게 사들였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외치며 금과 원자재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숨만 쉬어도 돈을 벌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돈이 움직이는 진짜 원리를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새는 구멍을 막고 부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당장 무엇을 사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자본주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단하나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통장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부의 대이동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존의 역사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현금이 아닌 진짜 자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은행 가서 뭘 해야 하냐고요? 1,200조 원을 굴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부터 2025년 현재 당장 적용할 수 있는 15가지 구체적인 투자 방법까지 환율, 세금, 심지어 빚을 활용하는 법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불을 지키러 출발합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숫자 얘기부터 해봅시다. 숫자가 나오면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11월 기준 한국 소비자 물가가 2.4%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벌써 3개월째 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작년에 1억 원을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어치 장을 100번 볼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1년 동안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이자 2%를 받아서 1억 200만 원이 됐어요. 와, 200만 원 벌었다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장 보는 비용이 2.4% 올라서 102만 4천 원이 됐거든요. 이제 1억 200만 원으로 장을 몇 번 볼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면 99.6번입니다. 어라? 작년엔 100번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99번밖에 못 봅니다. 장 볼 기회 한 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통장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력 손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니까 돈 잃을 일 없어.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원화라는 가치가 매년 폭락하는 위험 자산의 전 재산을 몰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줄어든 구매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의 이동, 세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동,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채무자의 주머니로 이동합니다. 아니, 빚진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 서울로 가봅시다. 당시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약 1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부장님 연봉이 2천만 원이었죠. 여기 두 명의 친구, 성실한 A씨와 용감한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나는 빚지는 게 제일 싫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야. 라며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 은행에 넣습니다. 채권자가 된 거죠. 반면 B씨는 나는 집부터 살래. 라며 본인 돈 3천만 원에 은행빚 7천만 원을 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채무자가 된 겁니다. 10년 뒤 2000년이 되었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어서 드디어 1억을 모았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부동산에 갔죠. 그런데 중개사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어쩌죠? 지금 그 아파트 3억인데요. A씨는 좌절합니다. 10년을 모았는데 집은 3배나 더 멀어졌습니다. 그럼 빚쟁이 B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사이 물가가 올라서 부장님 연봉도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엔 7천만 원이 연봉의 3.5배였는데 이제는 1.4배밖에 안 됩니다. 빚의 무게가 가벼워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예금자는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 즉 자산 소유자는 이득을 봅니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좋은 빚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빚내서 외제차 사고 명품백 사서 소비해버리면 그건 그냥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샀을 때만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이동. 노동자에게서 자산가로 이동합니다. 이건 좀 더 교묘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론이 발견한 캔틸론 효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축제가 열렸다고 칩시다. 인심 좋은 구청장이 경기 부양을 위해 주민들에게 쿠폰을 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쿠폰을 나눠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1순위는 구청장 절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축제 시작 전날 밤에 쿠폰을 몰래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돈이 풀린 줄 모릅니다. 물건값은 그대로죠. 이 친구들은 싼 가격에 제일 좋은 고기, 술, 과일을 싹쓸이합니다. A득이죠. 2순위는 축제장 상인들입니다. 구청장 친구들이 돈을 펑펑 쓰니까 매출이 오릅니다. 오, 장사 잘 되네? 하면서 슬슬 물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3순위는 축제장 청소하는 이모님들, 주차관리 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은 한참 뒤에야 임금이 조금 오르거나 킵을 받습니다. 쿠폰을 들고 물건을 사러 갔더니 이미 좋은 건 다 팔렸고 남은 건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습니다. 4순위는 저 멀리 시골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소문 듣고 뒤늦게 왔는데 이미 축제는 끝났고 물가만 미친 듯이 올라서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경제의 축소판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시나요?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이 돈 누가 가장 먼저 받았나요? 1단계는 은행과 대기업입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1에서 2%대 초저금리로 수천억 원을 빌립니다. 2단계로 이 돈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2배, 주식이 2배가 되는 걸 지켜봅니다.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3단계, 마지막으로 돈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우리 같은 월급쟁이 노동자입니다. 2021년에 회사에서 물가 올랐으니 연봉 3% 올려줄게 합니다. 와, 월급 올랐다. 그런데 마트에 가보니 라면 값은 20% 올랐고 집값은 100% 올랐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결국 돈은 수도꼭지인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배불리 먹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갈수록 찌꺼기만 남습니다. 돈의 흐름이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이동. 국민의 주머니에서 정부의 주머니로 이동합니다. 이건 정말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재벌 회장님?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천조 원이 넘는 빚이 있어요. 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에게 빚 갚게 세금 좀 더 내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촛불 시위 일어나고 다음 선거에서 정권 뺏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억압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조카가 삼촌한테 10,000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10,000원이면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을 수 있었어요. 삼촌, 1년 뒤에 갚을게. 1년 뒤 조카가 10,000원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물가가 50% 폭등해서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표 하나도 못 삽니다. 조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0,000원 빌려서 10,000원 갚았으니까요. 하지만 삼촌 입장에서는 반토막난 돈을 받은 겁니다. 정부도 똑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원금을 갚을 때 돈을 왕창 찍어내서 물가를 올려버립니다.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규모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마치 1950년대 미국이 2차 대전 빚을 녹여 없앤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만 주고 있는 사람은 첫째, 채무자 좋은 일 시켜주고, 둘째, 자산가들 배불려주고, 셋째, 정부의 빚까지 대신 갚아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착한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 현금 안 좋은 거 알겠어. 그럼 주식사? 부동산사? 코인사? 여기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샀다가는 인플레이션 피하려다 벼락 맞습니다. 지금부터 1,200조 원을 굴리는 투자의 신,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황금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분산 투자하세요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4대, 3대, 1대, 2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알았습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내 돈은 녹아내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여기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있습니다. 그가 굴렸던 자산 규모만 무려 약 1,200조 원. 그의 포트폴리오는 지난 40년 동안 단 매번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연평균 10%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2004년 금융위기 때 남들 마이너스 50%로 곡소리 낼 때 이 사람은 플러스 14% 수익을 냈습니다. 괴물이죠? 그의 비결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죽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경제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물가가 내릴 때,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 문제는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버는 올웨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전략을 한국 실정에 딱 맞춰서 아주 심플한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4대 3대 1대 2 법칙입니다. 지금 메모장 켜세요. 여러분의 1천만 원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첫 번째, 성장의 엔진인 주식의 40%, 즉 400만 원을 넣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기업은 성장하고 돈을 법니다. 내 자산을 불려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죠. 두 번째, 위기의 에어백인 채권의 30%, 즉 300만 원을 넣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이 폭락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주식에서 까먹은 돈을 채권이 메워주는 겁니다.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존재죠. 세 번째, 최후의 보험인 금의 10%, 즉 100만 원을 넣습니다. 앞서 말한 인플레이션이 미쳐 날뛸 때, 혹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실물 자산인 금뿐입니다. 이건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산이 영원히 들지 않게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회의 총알인 현금을 20%, 200만 원 남겨둡니다. 방금 현금은 쓰레기라면서요? 네, 그냥 들고만 있으면 쓰레기지만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현금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갑자기 주식시장이 대폭락해서 세일 기간이 왔을 때, 혹은 살다 보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예비군입니다. 여기서 의심 많은 분들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주식 비중이 40%밖에 안 돼요? 나는 빨리 부자 되고 싶은데 너무 겁쟁이 포트폴리오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제 이론칙이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50% 손실이 나면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게 투자판입니다. 이 4대 3대 1대 2 전략은 여러분이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면서도 은행 이자의 3배에서 4배 수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비율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만 넣었다면 10년 뒤에 고작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로 굴렸다면 복리 효과로 10년 뒤엔 약 2천만 원, 20년 뒤엔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냥 넣어두고 숨만 쉬었는데 자산이 4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현미경을 들이대 봅시다.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는 주식.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삼성전자지 하면서 400만 원을 삼성전자에 몰빵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2024년 7월 8만 8천 원이었던 주가가 불과 몇 달 만에 4만 9천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44% 폭락,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멘탈이 버텨질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팔고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 사느냐?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낚싯대 하나 들고 가서 물고기 한 마리만 노려봅니다. 운 좋으면 대어를 낚지만 운 나쁘면 하루 종일 허탕치거나 낚싯대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ETF는 뭐냐? 거대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통째로 다 건져 올리는 거죠. 우리는 미국의 우량한 5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S&P 500 ETF를 살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기업 500개가 이 바구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애플이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 1등부터 500등 기업이 한날 한시에 다 망할까요? 그럴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연평균 10%씩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시장 전체를 사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종목 분석,
재무제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혹은 저는 은퇴가 코앞이라 안전한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100 빼기 나이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25살이라고 칩시다. 100에서 25를 빼보세요. 75죠? 그럼 주식 비중을 75%까지 늘려도 됩니다. 왜냐? 젊음이 무기니까요. 시장이 폭락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월급도 계속 들어오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55살이다. 100 빼기 55는 45입니다. 주식 비중을 45%로 줄이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첫째, 무조건 ETF를 산다. 둘째,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산다. 셋째, 내 나이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식은 엔진이라고 했죠. 엔진만 좋다고 차가 잘 굴러가나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하고 에어백도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0% 폭락했을 때 여러분의 계좌를 빨간불로 지켜줄 수비수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번 돈을 도로 다 토해내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를 때는 짜릿하지만 떨어질 때는 내장이 쏟아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여러분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자산,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그거 재미없고 이자도 쥐꼬리만 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채권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와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았다가 이제 막 내려가려는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산 채권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주식과의 관계입니다. 경제가 망가져서 주식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국채입니다. 너도 나도 국채를 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마이너스 20% 까먹고 있을 때 채권이 플러스 10% 올라주면서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산의 30%는 반드시 미국 국채나 한국 국고채 ETF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금은 배당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잖아. 돌덩이를 왜 사? 맞습니다. 금은 아무런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의 역할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화폐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은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국가가 부도나거나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금 한 돈이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얼마죠? 50만 원, 100만 원을 향해 갑니다. 자산의 10%를 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내 집에 아주 튼튼한 소화기를 하나 비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엔 쓸모없어 보여도 불이 나면 전 재산을 구해줍니다. 마지막 수비수는 달러입니다. 여러분, 원화만 들고 계시죠? 그건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자산도 같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시대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내 돈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때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을 사두면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일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차익으로 손실을 방어해주는 환율 해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땅바닥으로 내려와 봅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 부동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죠? 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집값이 얼만데 집을 사라고 합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당장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세금도 많이 들고 환금성도 떨어집니다.
집 내놨는데 1년 동안 안 팔리면 피가 마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가 뭐냐? 쉽게 말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강남 빌딩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빌딩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줍니다. 법적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꽤 짭짤합니다. 리츠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액 투자. 단돈 10,000원으로도 판교의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금성.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급전 필요하면 바로 팔면 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방어. 물가가 오르면 건물주는 뭘 올리죠? 임대료를 올립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내 배당금도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 구조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한국의 우량 리츠나 미국 리츠 ETF를 조금 섞어보세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 즉 월세가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겁니다. 나는 건물주는 못 돼도 건물주랑 동업은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잠깐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버렸고 주식이라는 엔진을 달았으며 채권과 금이라는 에어백을 장착했고 리츠라는 월세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위 1%의 탄탄한 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욕망 꿈틀대지 않나요? 다 좋은데 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나? 인생 한방, 대박의 기회는 없는 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양날의 검이죠. 바로 암호화폐와 비상장 투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부자들의 절세 시크릿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벌어놓은 돈, 세금으로 다 뜯깁니다. 진짜 부자들의 마지막 퍼즐, 지금 공개합니다. 자, 안전장치는 다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좀 더 화끈한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역, 암호화폐와 비상장 투자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비트코인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희소성입니다. 달러, 원화, 엔화, 정부 마음대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뿐이다? 모든 사람이 0.002개씩만 가지고 싶어 해도 물량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오르는 근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하루에 30% 오르는 자산은 하루에 30% 박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내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상은 절대 넣지 않는다. 없어져도 내 인생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한다. 이 원칙 없이 전 재산을 코인에 넣는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홀짝 게임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스타트업이나 P2P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 나면 수천 배? 맞습니다. 초기 우버, 배달의 민족에 투자했다면 인생 역전했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스타트업 100개 중 90개는 5년 안에 망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 10개 안에 들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부자들만 아는 돈 관리의 기술 2가지를 전수해드립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 리밸런싱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비싸진 거 팔고 싸진 거 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50, 채권 50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주식이 대박나서 70이 되고 채권은 30으로 줄었어요. 기분 좋죠? 이때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주식을 팝니다. 더 오를 텐데 왜 팔아요?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버삽니다. 그래서 다시 50대 50 비율을 맞춥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고점 매도, 즉 비쌀 때 팔고 저점 매수, 쌀 때 사고를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장기 수익률을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술, 절세입니다. 투자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15만 4천 원대이면 아깝지 않나요? 그 돈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이 단어들이 낯설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제발 돈 좀 모으세요 하고 세금 혜택 퍼주는 합법적인 탈세 주머니들입니다. 여기서 투자하면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으로 수익률이 앉은 자리에서 10% 이상 올라갑니다. 이거 안 챙기는 건 길가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영장, 통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매일매일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구멍을 막을 마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4대 3대 1대 2 포트폴리오라는 설계도를 얻었고 ETF라는 강력한 엔진과 채권, 금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경제가 망하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몸에 익힌 기술은 절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습니다. 뺏길 수도 없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그 끈기, 공부하려는 의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현금이 100%라면 오늘 당장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S&P 500 ETF 한 주를 사보세요. ISA 계좌가 없다면 당장 개설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현금의 노예로 살 것인가, 자산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다나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돈 버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